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농사 경작 1차 기본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1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볼 건데요. 우리가 농사 경작 1차에서 만약에 경작을 선택한다면 2차 때 노동 경작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랑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 경작 보다 보면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때 수요 공급이라든가 탄력성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무차별 곡선, 뭐 다양한 효용 함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1차 때 기반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차 때 경작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럼 당연히 연기 때부터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애매합니다. 1차 때 경작을 선택한 또는 경작 전공자보다 경작 백그라운드가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 때부터 따라가셔도 약간 힘에 부칠 수 있어요. 물론 요즘같이 좀 시험이 좀 쉽게 나온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했을 때는요, 와자작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경작 마인드를 기반을 하고 노경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같이 기본 강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장에서는요, 경작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작의 본질이 뭐냐, 그걸 살펴볼게요. 경작에 뭘 다루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경작의 문제 해결 능력,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가볍게 보시죠. 자, 경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경제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데, 자, 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을 바로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거래를 합니까 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자원을 배분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원을 배분할 때 이 자원이 희소한 자원입니다. 여기서 자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상품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자본, 일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캐피탈이라고 할 겁니다. 이것도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원이 되게 풍부하게 되면 사실 우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돈이 되게 많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어떤 강의, 어떤 선생님 들을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모든 걸 다 사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갈 거야. 먼저 희소성과 경제 문제. 모든 경제 문제라는 것은요, 희소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경제 문제라는 게 뭐야? 그러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요, 누가 생산을 하고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이며, 그 다음 생산된 것을, 생산이라는 표현 잘 보시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또 소비로 연결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경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거시경제 파트에 가도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을 생산하고, 이 생산된 것은 그 다음 누구에게, 생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뭐 노동을 제공했거나 자본을 제공했거나 땅을 제공했거나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배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소득이라든가 자본소득 같은 돈을 벌게 되면 그걸 갖고 지출한다 할 거예요. 이 지출이 소비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출, 소비를 한다. 자, 누군가가 물건을 사겠다는 지출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생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 관련된 생산, 분배, 지출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왜 이게 경제활동인데 왜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해?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욕망이 엄청나게 큰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이거 별표 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스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도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인간의 욕심은 거의 끝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모든 경제 문제는 희소성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용어 있잖아요. 분석을 할 때 그걸 살펴볼 건데 재화나 서비스, 자원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재화라는 이렇게 1번과 2번 같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알파벳을 알아야지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경제제랑 자유제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경제라는 말 이렇게 있잖아요. 경제 밑줄 치시고 언제나 머릿속에 희소하다라는 게 깔려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유제다라고 하면은 희소하지가 않아. 엄청 풍부해. 자,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유제는요. 충분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공기, 물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물론 물도 깨끗한 물 이러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그냥 물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제를 관심 대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경제제를 관심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재와 생산재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소비자가 최종 소비로 사용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즉 어떤 보리가 있어. 근데 소비자야. 소비자에 초점 맞추세요. 보리차를 만들어서 보리차를 마셔서 만족을 누린다. 그러면 그때는 소비자가 돼. 근데 청량음료 회사야? 기업이야? 기업에 보리가 들어가서 보리 음료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생산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봐주시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화는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부 다 경제재, 자유재, 소비재, 생산재로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데 눈을 그리시고 자, 그런데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용역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물건은 아니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만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나 노력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서비스를 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걸 서비스, 용역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안 보여. 아시겠죠? 눈에 안 보입니다. 자, 의사의 진료 서비스 같은 것도 의료기구는 필요한데 그 진료하는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약간 재화나 서비스의 구분이 미묘한 것도 있는데 의료 서비스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행동은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고요. 그때 사용하는 도구?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재화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참고로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머디티라는 상품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상품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다 합친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자, 상품이다 라고 하면 상품에는 눈에 보이는 재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이렇게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하나 체크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요소를 우리가 생산 요소로 합니다. 특히 본원적 생산 요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 요소인데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바로 본원적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노동은요, 우리가 인적 자본, 사람의 노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람을 사고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동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뭔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토지는요, 자연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자본재는요, 캐피탈 구즈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뭐다? 인간이 만든 이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수단. 그러니까 자본재는 인간이 만든 생산수단으로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얘기할 실물자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도구라든가 아니면 생산설비 이런 거 있죠. 생산설비.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여기서 정리하면 본원적 생산 요소에는 노동과 토지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죠. 자,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희소하다라는 것은 풍부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어떤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잘 선택해야죠. 그래서 여기 합리적인이라는 말 잘 좀 체크하시죠. 합리적 선택 이 표현 있잖아. 이걸 레셔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레셔널, 합리적이다. 자,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경제하려는 의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극대화하고 어떤 것을 극소화하려는 그러한 의지. 여기 보시면 최대 효과, 최소 비용,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얻게 되면 이걸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이거 어떤 식으로 용어를 합쳐서 표현을 할 거냐면 이 둘을 합쳐서요 우리가 최적화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 정책 이런 걸로 얘기할 건데 최적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 최적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면 안 돼요. 왜요?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왕이면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자, 최적화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기본적으로는요. 효율성을 밑에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말이야 시험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지.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잘 아껴가지고 낭비가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는 얘기는 낭비가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참고로 읽어보세요. 경제학 원론의 기반을 만든 사무엘슨이라는 학자가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자원을 낭비하거나 이거 비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용하는 사람은 다 비효율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밑에는 뭐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효율성 측면의 경제학자들은 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효율성을 분석하는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요. 기회비용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그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름을 잘 한번 봐보세요. 이름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나타낸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자로 할 때는요. P, 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의 약자입니까? 라고 하면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P는 생산이니까 프로덕트야. 프로덕트. 가능입니다. possibility. 그리고 곡선입니다. curve.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사회에 자원과 기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사회가 모든 자원을 다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비재 생산량이 있고 또 생산재 생산량이 있어. 소비재, 생산재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험 과목, 이제 여기 칠판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시험 과목이 여러 개 있겠지만 두 개만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X제, Y제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X제가 선택 과목인 노경, 그리고 같은 노시인데 노동법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사실은 이제 노경 외에 나머지를 여기다 넣어서 기타 과목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두 과목만 있다라고 상정을 할게요. 그때 내가 주어진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노경이 65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노동법이 무슨 뭐 60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점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점도 할 수 있어. 요 점은 뭐냐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법 점수와 노경 점수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노경 점수를 내가 55점을 받았는데 노동법을 50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런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점은 선택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점이 어떤 점이야? 내가 노경을 55점 받았는데 노동법을 60점을 받을 수는 없어. 내가 노동법을 60점 받으려면 노경 점수를 빵점 받거나 노경을 55점 받으려면 노동법을 한 50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상에 밖에 있는 점 있잖아. 이 G점 같은 점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도달할 수가 없는 선택이다,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 C, D, E, B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 곡선 상에 있는 거잖아. 이 곡선 상의 모든 점들은요,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나타내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 가시죠? 자, 요거 but 이후는 그냥 빼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소비자의 선호에서 사회 무차별 곡선 그려가지고 이 중에서 다 효율적인데 어느 점을 선택할 건데,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여기 내가 받은 점수가 저기 있는 것처럼 A같이 노동법은 60점 받았는데 노경이 빵점 받는 거, 아니면 여기 보시면 D점과 같이 요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점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점을 너는 선호하느냐,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점을 할지는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얘는 달성할 수 없는 점이고, 이 안은 어떻게 될까? 이 안은 요 안은 낭비가 되어 있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런 점 한번 볼까요? 아니, 내가 노동법을 50점 받았는데 노경을 45점 받았다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점은 전부 다 낭비가 되는 점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 전체 모든 내가 노동법과 노경 점수를 무조건 다 받을 수 없이 이렇게 도달 불가능한 점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희소성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희소성에 직면하여 달성이 불가능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니까 어느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이 생산할 수 없다라는 점이 우리가 희소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경에서도 많이 쓸 겁니다. 경작이 기본적인 건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잖아? 경작은요. 언제나 선택이라는 문제에 봉착해요. 왜요? 희소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자, 무엇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무사를 시험 볼까 아니면 다른 걸 시험 볼까 고민하다가 어느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노무사를 준비하기로 했어. 그러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럼 내가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없지. 그러니까 노경을 선택하면 경조나 민소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포기에 따른 대가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엇을 선택하면 포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이 포기에 따른 대가가 아쉬움이 남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이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뭔가를 선택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대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념 한번 살짝 볼게요. 어떤 활동의 기회비용이다 라고 하면 그 활동을 해요. 그 활동을 함으로써 포기라는 단어가 있지. 포기해야 하는 다른 활동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최선의 가장 가치 있는 전체 중에서는 세컨드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기회비용을 어떻게 막 문제로 하는 수능같이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개념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치러야 하는 대가. 자, 우리 만약에 내가 노무사를 시험 볼까? 아니면 그냥 직장을 다닐까?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노무사를 시험 보게 되면,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비용도 포함돼요.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용 파트에서 조금 더 다시 살펴볼 텐데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녔더라면 받았을 월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임금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포기한 임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세요. 더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자,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했을 때 살짝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기회비용이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지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원의 이질성 이것까지는 이해 안 하셔도 되니까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자, 요거를 한번 해서 끄집어내도록 합시다.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해봅시다. 자,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한 2개 정도만 해볼까요? 자,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뭐 노경이라 하고 얘가 기타 노동법 이렇게 할게요. 노동법. 네, 이렇게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노경 점수를 1점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내가 노경 점수를 1점 올려요. 그때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노동법 점수를 포기해야 돼. 노경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노동법 점수가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작다가 점차 커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 노경 점수를 1점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노동법 점수를 많이 포기했다가 점차 포기하는 점수가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컸다가 점차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두 개 그림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노경, 여기는 노동법.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요, 노경 점수를 1점 올리기 위해서 노경 점수 1점 향상을 위해 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요? 아니, 노경에 시험 공부 시간을 투입해야 되잖아. 그러면 노동법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법 점수가 줄어든다고요. 포기하는 노동법의 점수. 자, 이게 뭐라고? 점수를 기회비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포기 이렇게. 자, 근데 포기하는 노동법의 점수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커집니다. 점수가 점차 커져요. 이게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점차 작아집니다. 그러면 얘는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좀 타당합니까? 위에 게 좀 타당해. 그래서 여기 원점을 여기 원점이라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를 오목하다 해서 오목하게 그림을 많이 그리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뿐만 아니라 무차별 곡선, 뭐 등이운 곡선 이런 거 할 때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닦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원점에 비추어 봤을 때 볼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다시 한번 기회비용 이걸 얘기했습니다.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게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이거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 만약에 이게 x고 y인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b, b, c.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를 하나 더 생산을 시킨다 할게요. 그때 y를 포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면 x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없어 이렇게 된다고. 기회비용은 빵이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생산 가능 곡선이 만약에 우하향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가를 치릅니다.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둘 다 우하향 하잖아. 근데 우하향 할 때도 오목하냐 볼록하냐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체증하냐 기회비용이 체감하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지금 희소성, 그것을 기회비용, 선택, 생산 가능 곡선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경작을 배우는 자세로서 살짝 하나 기본적으로 볼 건데 우리가 매 순간 경작은 선택의 문제를 할 수 있는데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을 경제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와,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생산하기로 했다.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봐. 노무사를 나는 생산하기로 한 거야. 그럼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면 방법이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요게 있고요. 생산을 했어. 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거는 누구와 합격의 기쁨을 나눌 것인가? 요거요. 또 하나 현실에서는요. 요것도 있습니다. 언제 생산할 것인가? 이거요. 너 언제 공부 시작할 거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재생할 수 없는 지하자원 이런 것들을 부존량이 한정돼 있잖아. 이거를 현재 세대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고갈되는 거죠. 마모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한테 돌아갈 몫이 점차 없어지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경작의 기본적인 문제, 특히 요 세 가지 있잖아. 1, 2, 3 이것을 뭐 경제 3대 문제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제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경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재화나 서비스, 이 용어 익숙하죠?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 이런 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인간 행위의 총칭을 우리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제 주체는요, 우선 민간과 국민 경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민간 경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주체가 가계와 기업을 민간 경제 주체라고 하고요. 그다음 정부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정부까지 고려한 것을 국민 경제, 해외까지 고려하게 되면 개방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급자족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랑 수출과 수입을 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개방 경제다 그러면 민간, 가계, 기업 외에 정부, 더 나가서 해외까지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튜브 모양 속에서 요거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존재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민간 경제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정부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거나 정부 지출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외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수출과 수입 같은 교역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우리가 개방 경제, 그리고 파란 색깔로 한 요거는 폐쇄 경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폐쇄 경제, 예, 그리고 여기 오픈 이코노미 해가지고 개방 경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경제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